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스피가 4,000피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파죽지세로 나흘째 연고점을 연일 갈아치우고 있는 코스피. 오늘 우리 증시는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3,000조 원도 넘어섰습니다. 주춤하던 외국인도 달리는 코스피에 올라타며 힘을 싣고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오명을 날려버리고 있는 우리 시장. 무더위까지 날려보내며 오늘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삼성전자가 역대급 성능을 갖춘 갤럭시 G7 시리즈를 출시하고 글로벌 폴더블 폰 1위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두께와 디스플레이는 물론 AI와 헬스케어까지 한층 강화해 삼성의 모든 기술을 쏟아부었다는 평가입니다. 홍원표 기자가 미국 뉴욕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뉴욕 브루클린에서 개최된 갤럭시 언팩 2025 현장. 삼성전자는 한 차원을 뛰어넘는 기술 혁신을 보여주겠다고 공언했습니다. The biggest breakthroughs are made when hardware, software, and services challenge each other to grow. And we are excited to embrace this challenge. 삼성은 이번 언팩에서 신형 폴더블 폰인 갤럭시 Z 폴드 7과 Z 플립 7을 공개했습니다. Z 폴드 7은 접었을 때 두께가 바타입 스마트폰인 S25 울트라 수준까지 얇아졌고 화면은 전작보다 더 넓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무게는 더 가벼워졌습니다. 현장에서는 크게 진화한 폴더블 폰에 대한 감탄이 이어졌습니다. So I'm very impressed because I have the Z Fold 6 and the thinness of the phone is actually amazing to see the difference. I was holding my Z Fold 6 to compare it with the screen and I was like super amazed. Z 플립 7은 커버 전체를 디스플레이 화면으로 채운 점이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번 G7 시리즈는 강력한 기능을 갖춘 폴드와 디자인을 중시한 플립, 각각의 특징을 제대로 살렸다는 평가입니다. 삼성은 AI 기술도 대폭 업그레이드했습니다. 폴드에서는 이제 대화면에서 화면 스크롤하면서 제미나이랑 같이 보면서 AI랑 대화하는 그런 기능도 들어가고 해가지고 실제 사용할 때 기존 타입 스마트폰에서 쓰던 거와도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기대가 돼요. 게임 중간이나 동영상 촬영 중에도 끊지 않고 서클 투 서치 기능을 실행할 수 있는 AI 멀티모달 기술도 탑재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디지털 헬스기기 업체 젤스를 인수한 삼성은 갤럭시 워치 8과 연계한 헬스케어 기능도 강화했습니다. 갤럭시 워치에 손가락을 몇 초만 대면 항산화 지수가 계산돼 건강 상태 확인이 가능하고 본인 수준에 맞는 달리기 레벨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발표한 젤스 인수는 웨어러블 데이터와 병원의 의료 기록을 연결해 사용자가 일상 속에서도 자신의 건강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AI 기반의 맞춤형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더 강력한 하드웨어와 진일보한 AI 기술을 탑재한 두 번 접는 스마트폰 트리폴드 폰을 올해 연말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번 언팩에서 공개된 갤럭시 G7 시리즈는 삼성전자 기술의 총집합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뉴욕 브루클린에서 한국경제TV 홍원표입니다. 갤럭시 G7 시리즈 출시와 맞물려 통신사들의 보조금 전쟁도 막이 올랐습니다. 특히 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를 결정한 이후 고객 지키기와 빼앗기 혈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산업부 장슬기 기자와 자세한 내용 나눠보겠습니다. 장 기자, 보조금을 100만 원대까지 주겠다는 곳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SK텔레콤이 유심 해킹 사고로 통신사를 옮긴 이용자들의 이 위약금을 전액 면제해주기로 결정하면서 이 통신사들이 100만 원대의 보조금을 뿌리고 있습니다. 이 KT나 LG U+ 대리점에서는 위약금 전액 면제 또는 최신폰 공짜라는 문구를 크게 써붙이고 번호 이동을 유도하는 마케팅이 한창입니다. 지금 현재 화면에도 좀 나가고 있는데요. 이런 대리점뿐만 아니라 유선상으로도 최신폰인 갤럭시 S25를 거의 공짜로 주겠다며 번호 이동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위약금 면제가 발표된 이후에 현재까지 5일간 무려 5만 7천여 명이 SKT를 빠져나갔습니다. SKT가 이 통신비 할인과 데이터 제공이라는 보상안까지 마련은 했지만 이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쟁사들의 보조금 규모까지 점점 커지면서 이탈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오는 22일부터 단통법 또한 폐지됩니다. 이 통사들의 보조금 전쟁이 더 과열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네, 먼저 SKT가 이 위약금을 면제해주는 대상 기간이 오는 14일까지인데요. 이 바로 다음 날인 15일부터 갤럭시 폴더블 신작 사전 예약이 시작됩니다. 여기에 오는 22일에는 10여 년간 이 보조금을 묶어뒀던 단통법, 휴대폰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이 폐지되면서 보조금 상한 규제가 사라집니다. 이 현재는 단통법에 따라 이 단말기당 소비자에게 지원되는 통신사 보조금이 평균 27만 원 정도 수준이고요. 유통점에서도 이 금액의 15% 이내로만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이 통신사들이 가입자 유치를 위해 뿌리는 100만 원대의 보조금은 사실상 불법입니다. 하지만 이 단통법이 폐지되면 이 상한선 규제가 사라지기 때문에 보조금 전쟁은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SKT의 경우엔 이번 사태로 이탈자가 늘면서 시장 점유율 40% 선이 깨졌을 것으로 좀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위약금 면제 기간이 끝난 바로 직후에 갤럭시 폴더블 신작 예약이 시작되는 만큼 점유율 회복을 위해 보다 강력한 마케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삼성이 시기를 굉장히 잘 맞춘 것 같습니다. 실적에도 큰 보탬이 되겠죠? 네, 오늘 뉴욕에서 열린 이 갤럭시 언팩 행사에 노태무 사장의 간담회도 좀 있었는데요. 현장에서도 이 단통법 폐지 영향과 관련된 질문이 나왔습니다. 노태무 사장은 단통법을 제조사 입장에서 거론하긴 어렵다면서도 이번 제도 변화로 한국의 모바일 시장이 활성화된다면 긍정적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증권가에서도 이번 폴더블 신작이 통신사 경쟁의 흐름을 타면서 초기 판매 흥행에 성공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3분기 이 MX 사업부 영업이익 역시 2분기 추정치를 크게 웃도는 3조 8천억 원 수준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산업부 장슬기 기자였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하반기 첫 통화정책 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로 만장일치 동결했습니다. 역시나 급증한 가계부채에 따른 부담이 가장 큰 원인이 됐습니다. 시장은 연내 기준금리를 몇 차례 내릴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경제부 유주환 기자 나왔습니다. 유 기자, 만장일치로 동결이 결정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집값과 가계부채 급등으로 추가 인하가 무리라고 결정을 한 거겠죠? 네, 맞습니다. 가계 대출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 있는 상황에서 대출 수요를 강력하게 억제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게 바로 지난달 말, 그러니까 불과 2주 전입니다. 지금 경기가 어려운 건 맞지만 이 금리를 인하할 경우 대출 수요를 자칫 또다시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정부와 공조를 이루는 차원에서 이제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볼지를 일단 지켜보자는 것이 한은금통위원 전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자, 이창용 한은총재 발언으로 직접 들어보시죠. 무엇보다 지난 5월 통방 이후 정책 여건 중에서 가장 큰 변화는 금융안정 측면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매우 과열되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금융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크게 높아진 것입니다. 네, 여기에 또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지금 진행 중인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과 EU 같은 다른 주요국과의 관세 협상 진행도 현재 불확실합니다. 시한으로 주어진 8월 1일까지 협상이 진행될 것이고요. 그 결과와 경제에 미칠 영향을 미리 알기가 어려우니까 선제 대응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도 동결의 배경이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계부채와 집값 과열에 대한 이창용 총재 인식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금리 결정 이후에 이어진 기자 간담회의 가장 큰 화두 역시나 집값 문제 그리고 가계부채 문제였습니다.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부동산 시장을 진단하고 또 금리 결정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자, 먼저 집값에 대해서는 6.27 대책 이후 주택시장이 다소 진정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를 반영하기까지는 한두 달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최근 석
달간 큰 폭으로 증가한 가계부채가 앞으로 한두 달간은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 같은 기대감이 현실이 될지는 단정하기 어렵고 결국 집값이 잡혀야지 가계부채 문제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 한은 총재의 판단입니다. 집값이 계속 오른다면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는 수요가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고요. 또 집값이 안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근본적인 이유도 설명을 했는데요. 이 국내 부동산 가격은 저출산이라든지 입시제도 같은 어떤 사회적인 문제들과도 상호 연관된 문제이고요. 또 가계부채는 현재 명목 GDP 대비 비율이 89.4%인데 소비와 성장을 제약하는 어떤 임계 수준에 달했다는 평가도 곁들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8월에 금리를 동결했던 상황과도 비교를 했습니다. 당시에도 집값이 급등하고 가계부채 급증하는 현상이 있었고요. 한해는 경기 부양 압박 속에서도 금리 인하가 가계부채 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면서 금리를 동결한 바 있습니다. 이후 다행히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10월에 금리를 내릴 수가 있었지요. 이때를 가리켜서 해피엔딩이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도 이번에는 수도권에 집중된 집값 상승이 더 빨라서 조기 해피엔딩이 가능할지 모르겠다라고 말해서 이번 동결 이후 상황에 대한 깊은 고민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향후 금리 결정은 627 부동산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내는지에 따라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유 기자, 다음 인하는 언제쯤으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네, 이전에 비해서 다음 금리 인하에 대해서 다소 좀 신중하고 조금은 더 보수적인 입장으로 돌아선 것을 이번에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5월까지만 해도 충분히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총재가 발언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추가 인하의 시기와 폭은 향후 입수되는 데이터를 보면서 결정해 나가겠다라고 말을 한 것인데요. 기준금리 인하 기조 자체가 달라진 건 아닙니다만 선제적인 인하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밝힌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금통위원들의 3개월 후 금리 수준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6명 중 4명이 금리 인하를 점치고 있고요. 2명이 현 수준 유지를 전망했습니다. 또 시장 참가자들은 오는 한은의 결정에서도 여전히 완화적인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평가합니다. 다만 다음 금리 인하 시점이 8월일지 10월일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자, 8월 인하를 예상하는 쪽에서는 이미 부문별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간 수출 증가율의 마이너스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추경만으로는 내수 경기 회복을 이루기가 어려울 그런 전망을 근거로 꼽고 있습니다. 반면 10월 인하를 예상하는 쪽에서는 한은이 추가 금리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과 함께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잘 이루어진다면 경기 하방 압력이 감소되는 경우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총 연내 몇 번의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당초 2번을 내려서 연말 기준금리 수준이 2.0%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이제는 연내 1번 인하에 그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유주환 기자였습니다. (627) 대출 규제의 직접적인 타겟인 서울 강남 3구와 이른바 한강그벨트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주춤합니다. 매수세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당분간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겠지만 그 효과는 그리 길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건설사회부 신재근 기자 나왔습니다. 네, 신 기자, 서울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은 분위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서울 아파트값 23주 연속으로 올랐습니다. 다만 상승률은 0.29%로 크게 둔화됐습니다. 627 대출 규제 시행 이후 2주 연속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강남 3구 상승폭이 지난주 대비 반토막 났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요. 이른바 한강벨트, 마포구와 성동구 역시 여전히 주간 0.5%가 넘는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의 영향이 거의 없는 강서와 구로, 금천은 소폭이지만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일단 급한 불길은 잡았지만 잔불은 꺼지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네, 627 대출 규제 이전에 가장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게 바로 마포구와 성동구입니다.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중개업소의 얘기를 들어보면 확실히 매수 문의도 거래도 뚝 끊겼습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줄어든 데다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란 얘기가 나오면서 집값이 더 떨어질 걸로 보고 관망하는 겁니다. 하지만 당장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건 아닌데다 주요 지역들은 호가를 낮추진 않고 있습니다. 마포 지역의 한 중개업소는 아직 가격적으로 특별한 동향이 크게 없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또 성수동 중개업소에서도 규제 이후 크게 변동은 없다며 매수 분위기는 아직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히 강남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집값이 오를 거란 기대감에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잠시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있는 사람들은 현금 가지고 집을 많이 매수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공급이 없고 이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뭐 소폭으로 오른다 지금 그렇게 지금 현장에서 바라보고 있어요. 네, 일단 급한 불길은 잡았는데 잔불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반기 서울 집값 흐름 어떻게 예상되고 있습니까? 예, 거래가 이제 당분간 끊기면서 집값이 잠잠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게 공통된 의견입니다. 하지만 과거 규제에서부터 비롯된 학습 효과로 그 기간은 그리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 3구와 용산 등 서울 핵심 지역은 가격이 쉽게 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현금으로 집을 사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사실상 갭 투자를 막는 등 다주택자를 규제하면서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효과를 낳을 것이란 이유에서입니다. 또 서울 내 신규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점도 다시 가격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내년 서울의 신규 입주 물량은 올해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종합하면 추가 부동산 대책이 안 나온다는 가정 아래 빠른 시일 내에 공급을 늘릴 신호가 없으면 대출 규제의 약발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건설사회부 신재근 기자였습니다. 초박형 강화유리 전문 기업 도우인시스가 이달 24일 코스닥 시장에 입성합니다. 주주 계약 누락과 중복 상장 문제로 상장 과정에서 난항을 겪었지만 도우인시스 측은 상장 후 해외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시장을 선도해 경쟁력을 입증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역대 가장 얇고 가벼운 폴더블 스마트폰이라는 평가를 받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Z 폴드 7. 이달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는 도우인시스가 공급하는 초박형 강화유리 UTG가 탑재돼 있습니다. 2010년 설립된 도우인시스는 2019년 세계 최초로 폴더블 스마트폰용 UTG를 상용화했습니다. 삼성전자 Z 폴드와 플립 시리즈를 비롯해 구글, 오포, 샤오미 등 글로벌 브랜드의 UTG를 단독 공급하고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는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어 폴더블폰 대중화 시대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IPO로 유입된 자금은 전액 공장 증설 및 캐파 확대용으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도우인시스는 당초 증권신고서에 특정 주주 간 계약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 논란을 빚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이 문제를 인지한 뒤 대주주 보호예수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 6개월로 늘리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공시 투명성을 강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올해 1분기 영업손실 20억 원을 기록하며 실적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회사 측은 매년 2분기와 3분기에 매출이 집중되는 사업 구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시설은 많이 늘었는데 전체적인 그 물량은 좀 크게 좀 늘어나지 않은 상태 때문에 그렇게 이제 영업이익률이 좀 떨어진 거고요. 그 갤럭시 G7이 이제 얼마나 많이 팔리느냐에 따라서 물량이 많아지게 되면 영업이익률도 물량이 많아짐에 따라서 같이 쭉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꾸준히 성장해온 폴더블폰 시장이 최근 정체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도우인시스는 내년 애플의 참전으로 시장 규모가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시장 확대에 대응해 공모자금 대부분을 베트남 공장 생산 능력을 보강하는 데 투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에 들어온 그 공모금이 이제 약 400억 이상 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전액 다 베트남 투자비로 좀 들어가고 금년도에 계속 슬비를 개조를 하고 신규 투자를 해서 6월 말까지 65만 대에서 100만 대로 확대를 했고요. 폴더블폰 시장의 본격적인 확대와 함께 태블릿과 노트북 등 대면적 UTG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번까지 접히는 멀티폴딩 UTG를 선보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도우인시스는 오는 14일부터 15일까지 일반 청약을 거쳐 24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상장 후 시가총액은 3,120억에서 3,443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대주주 뉴파워 플라즈마와의 중복 상장 문제도 흥행 부담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도우인시스가 성공적인 코스닥 대비를 이룰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채영입니다. 정부가 아리백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호성 기자,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위한 정책 추진에 첫 발을 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아리백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자부를 중심으로 기재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이 아리백 산단 조성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정책실장이 직접 브리핑에 나선 것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인데 아리백 산단 조성이 최우선 정책 과제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리백 산단 조성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특별법은 아리백 산단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과 정주 여건 마련을 위한 신도시 조성 지원 등이 담길 전망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규제 제로로 검토하고 교육과 정주 여건을 더욱 파격적인 방향으로 건설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아리백 산단은 신재생 에너지가 풍부한 서남 해안권이나 울산 지역에 조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협조도 주문했다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난해 폐업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100만 명을 넘은 것을 언급하며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내수 진작을 위해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오는 21일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는데요. 발언 들어보시죠. 휴가철 등을 맞아서 지급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이 다양한 소비 촉진 프로그램을 가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수 회복을 이어갈 수 있는 후속 대책들도 선제적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소비 쿠폰이 내수를 살릴 마중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각 부처 차원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추가로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오늘 뉴스를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